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요. 아주 봄날 같은 그런 토요일이었는데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아침에 눈 내리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고요. 또 눈이 녹는 모습도 귀엽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늘의 남산은 촉촉한 초코칩 같았어요. 초코 브라우니? 뭐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이 내가 가까이 가고 있어 라고 멀리서 메시지를 보내오는 듯한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달과 6펜스입니다. 서머진 모음의 소설이죠. 폴 고갱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런 삶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작품이죠. 먼저 소설 속의 문장 대화예요. 먼저 소개드려 볼게요. 이제 부인에게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소,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아주 비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해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상관없어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있소. 당신 참 멍청한 사람이요. 네, 이런 대화예요. 주인공 스트링랜드 고갱의 분신인 스트링랜드와 이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는 화자의 대화입니다. 작가에 대해 먼저 좀 소개드려 볼게요. 서머셋 모음, 아주 다작한 그런 작가시고요. 그의 전기는 좀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가 영국 정보국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후에야 밝혀진 서머셋 모음의 영국 정보원 요원 경력은 화제가 되었고요. 1915년에 정보국에 발탁되어서 제네바에서 첩보 활동을 했고, 또 러시아에서도 비밀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몇몇 작가들이 이렇게 서머셋 모음처럼 정보기관과 결탁해서 첩보 활동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 정보국이라 함은 영국에 있는 MI6이라는 그런 해외 정보국이고요. 그들의 정보국 요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은 이 기관 MI6이라는 기관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그 기관의 활약상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기록에 바로 서머셋 모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하고요. 같이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로는 그레이엄 그린, 아서 랜섬 등의 작가들이 요원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뜻밖이에요. 달과 6펜스, 인생의 베일, 그리고 인간의 굴레, 뭐 이런 제가 읽은 그런 서머셋 모음의 작품들, 면도날, 뭐 이런 작품들에서 서머셋 모음에 대해서 추측하게 되는 그런 바하고는 정보국 요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작품과 그리고 사고와 비즈니스와 뭐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장수하시기도 했고 굉장히 다작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인기가 많아서 살아계실 때부터 또 작품 출간 직후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작품들이 많아서 작가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부유한 그런 생을 사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중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문단에서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한 측면이 있으세요. 비평가들 그리고 문단에서는 대중적으로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된 작가들에게는 조금 후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 같습니다. 저더러 테카라고 하면 저도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대중에게 좋은 평가와 사랑을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해요.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달과 육펜스는 잘 알려진 대로 화가 폴 고갱의 생애를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영국의 6펜스짜리 은화는 돈을 상징하고 달은 꿈이나 이상을 뜻하죠. 서머셋 mom은 인간의 굴레,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인간의 굴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길에 떨어진 6펜스짜리 동전을 보느라 달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소설 달과 6펜스의 주인공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은 하늘 위에 달을 보느라고 생활에 필요한 그 6펜스에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게 좋은 삶일까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쫓는 삶과 내 생계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떠있는 그 달을 지향하면서 사는 삶, 어떤 삶이 좋을까요? 둘 다 보면 좋겠지만 스트릭랜드의 말처럼 인생이 짧아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릭랜드는 6펜스를 포기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달만 보는 삶을 택하죠. 그 덕에 가족이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배은망덕한 자로 남게 되지만 그러나 예술적으로는 그 달에 도달한 천재 화가 스트릭랜드의 생애를 화자인 제3자가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이에요. 스트릭랜드는 예술에 사로잡힌 영혼입니다. 그는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구하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작품을 그리는 것, 그것뿐이었죠. 그러나 역시 대가가 있어요. 스트릭랜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폴 고갱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삶, 그림 그리는 것을 유지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보내다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뒤늦게 천재성이 인정되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예술사에도 이름이 각인되는 그의 그림이 값을 높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스트릭랜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게 돼요. 달과 육펜스를 읽어보신 청취자 분이라면 절반 이상은 아마 스트릭랜드를 욕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사람을 봤나? 걸작을 그리기만 하면 다인가?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 혹은 더 소수의 분들은 스트릭랜드를 옹호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작가 서머셋 모음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책 속에서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 그런 작가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저 이 주인공의 달을 지향한 그런 삶을 산 위대한 천재성을 가진 화가와 그가 그의 일생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 사람들, 그들 사이의 관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우리더러 판단을 해보시렵니까? 당신은 어느 쪽이십니까? 당신에게 혹시 스트릭랜드와 같은 면은 없는가요? 라고 묻고 있죠. 소설의 결말, 스트릭랜드의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이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결말인가요? 그의 나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부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사필 귀정이라며 안도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스트릭랜드에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때이고요. 결말이 이런 나병에 걸린 죽음이 아니라 스트릭랜드가 타히티에 가서 새로운 진짜 삶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면서 행복했다라고 소설의 결말이 맺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독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을 읽는 우리들 중에 훨씬 많은 퍼센티지의 사람들은 스트릭랜드처럼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아프고 괴롭게 하면서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예술만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 멋있긴 하지만 사실 선택하기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말이 너무 행복하다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죠. 그런 우리들을 위한 서머셋 모음의 배려가 결말 속에 녹아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고갱의 실화를 반영하다 보니 또 그런 결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나병으로 죽었어. 그러니 그럼 그렇지 하고 우리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서머셋 모음의 결말을 그렇게 구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스트릭랜드에게 살고 죽는 것은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걸작을 그릴 수 있는가 없는가만이 중요하죠. 한 점이라도 그렸다면 만족하고
자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있었던 어려움들, 배고픔들, 건강적인 그런 몸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할 수 있어요. 스트리그랜드는 그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복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복받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런 사람 나빠요. 나쁜 아빠고 나쁜 남편이고, 그리고 나쁜 남자죠. 그리고 나쁜 친구고요. 그런데 뭐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앞만 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만 시력이 향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는 아예 귀도 다치고 모두 다치고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그런 삶이죠.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지, 어쩌면 바로 이 삶이 온전한 삶인지 판단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그냥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정된 삶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순도 높은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선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소설 속의 문장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들의 삶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골치 아픈 모험에 시달려 본 적이 없고 정직하고 점잖다. 또한 의젓하고 귀여운 두 아이들 덕분에 그들 종족과 계급의 정상적인 전통이 운명처럼 이어지리라는 것도 의심할 수 없었거니와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늙어갈 것이며 아들과 딸은 성년이 되어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예쁜 아가씨로 자라 장차 건강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한쪽은 잘생기고 사내다운 남자로 자라 틀림없이 군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풍족한 가운데 품위 있게 은퇴하여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다가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래요. 뭐 스트리그랜드의 삶도 좋지만 또 이렇게 인류를 유지발전시키는 그런 우리에게 DNA가 요구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종의 미션을 달성하는 후손을 남기고 그 후손들이 다시 이 지구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다하는 것도 참 가치 있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위대한 일이죠. 뭐가 낫다, 뭐가 옳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회를 구성하는데 인류가 유지되는데 그런 이 스트리그랜드처럼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사회를 유지시키고 또 전쟁에 대비하게 하고 이런 우리 사회를 인류를 유지시키는 그런 일을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삶도 또 필요한 거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을 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예술가들이 남긴 훌륭한 저작물들과 예술품들로부터 어떤 깨달음이나 위안, 또 어떤 그런 인격적 성숙 이런 것들에 비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삶들이 지구상에 펼쳐지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나쁘다고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서머셋 모험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히티로 떠나기 전에 스트릭랜드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어요. 중산층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의 모델이어서 전형적인 그런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이런 자기의 집에 가족에게 돌멩이를 던져요. 가출을 한 겁니다. 아내는 그의 가출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여자와 눈이 맞았다. 댄서와 눈이 맞아서 도피 행각을 벌인 거다. 등등 중산층적 세계관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되는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의 코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멀쩡하던 남편이 왜 집을 나갔을까? 우리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스트릭랜드의 가족은 이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해서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그런 예술가 기질을 타고났다가 그 기질을 계속 발전시켜서 뛰어난 화가로 성장했다면 양해가 되죠. 어쩌면 그런 케이스였다 그러면 아내는 스트릭랜드와 결혼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스트릭랜드도 그리고 이 스트릭랜드의 모델이 되었던 화가 고갱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화가의 길을 꿈꾸거나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던 내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중년이 되어서 밖으로 외부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내부자들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내부자들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부자들에게는 이들에게 예술이란 삶을 기품 있게 윤기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들에게 예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자 교양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정도로 인식해 왔는데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그걸 초과해 버린 겁니다. 선을 넘어가 버려요. 스트릭랜드나 고갱의 경우는 수단과 목적이 이런 내부자들의 생각과는 180도로 뒤바뀝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거죠.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삶과 예술의 위계가 뒤집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그래야만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스트릭랜드에게는 예술이 우선적인 가치이고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릭랜드가 내부자였다가 뛰쳐나왔다는 것은
내부자들에게는 저희들을 포함해서요. 우리에게는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당혹감이기도 하고요. 이 인물 스트리그랜드의 문제성은 내부자였다가 외부자로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쯤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자문해 볼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스트리그랜드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나 있는가? 자, 스트리그랜드는 현실적입니다. 40이 되었고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삶과 예술을 둘 다 잡을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노예의 삶이에요. 원하지 않지만 의무로 사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하는 그 낙타의 삶이죠. 힘든 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낙타의 삶입니다. 스트리그랜드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하며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입니다.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소 라는 의지의 발현인 거죠. 낙타의 삶을 사느냐, 사자의 삶을 사느냐, 더 나아가면 어린아이의 삶이죠. 니체의 식으로 표현하면요, 스트리그랜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그의 결정을 따라오는 것은 도덕적인 한계와 구속을 넘어서는 거죠.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리그랜드는 초연합니다. 미안하기는 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미안해야 하지? 왜? 이렇게 대꾸합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17년 동안 할 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남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겠죠. 서로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니까 위상학적으로 보면 만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스트리그랜드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는 입장이에요. 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따라 그 보편적으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라는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해 스트리그랜드는 대번에 기각해 버린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보편적 인류로 살아가기보다는 난 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나만의 생을 살겠소.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그랜드는 스스로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걸작을 그릴 수 있는가?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 뿐입니다.
다만 스트리그랜드는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지점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스스로를 밀어붙여요. 결국 본인의 목적을 성취한 삶을 살아냅니다. 걸작을 그리고자 했고 그렸죠. 나병 환자가 쓰던 물건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작품은 보존은 되지 않아요. 그림을 불사르게 됩니다. 스트리그랜드에게 남들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거였어요. 내가 그 작품을 그려냈다라는 사실이면 족한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에게 기억된다거나 비싸게 팔리는 것은 그에게 하나 중요하지 않았고 관심사도 아니었던 거죠. 자, 소설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죠. 원래 스트리그랜드는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모든 걸 버리고 파리로 떠나버려요. 화자가, 이 작품 속의 화자가 스트리그랜드 부인의 부탁을 받고 파리로 가서 그를 대면하게 됩니다. 자, 그와 만나서 스트리그랜드와 화자가 나누는 대화 들어보실까요? 나는 아내를 17년간 먹여 살려왔소. 그러니 이제 자기도 혼자 힘으로 살아볼 수 있지 않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살아보라고 해요. 이제 부인에게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소.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아주 비열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해도 상관없단 말인가요? 상관없어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있소. 당신 참 멍청한 사람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코드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화자는 스트리그랜드를 따라, 그의 발자취를 따라 타히티까지 방문하게 되는 그런 스트리그랜드의 행적을, 모든 행적을 지켜보고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화자가 스트리그랜드에게 당신의 아내는 다른 여자와 도주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 스트리그랜드는 비웃습니다. 그의 대사예요. 여자들이란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런 것뿐이야. 애정, 그저 언제나 애정이지.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꼭 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스트리그랜드예요. 여성분들이 들으신다면 조금 언짢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들이란, 이렇게 여자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다 남자로 치환해서 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여자란 남자란 이렇다기보단 다 개인적인 성향, 취향에 그리고 성격에 따른 거죠. 스트리그랜드는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를 아내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충분히 설득을 구한다거나 그런 노력하지 않고요.
그저 통보만 하고 떠나온 거죠. 스트리그랜드는 평범한 시각으로 보자면 악행이라 부를 만한 일도 서슴지 않아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는 가난에 쪼들리게 되고요.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지게 됐을 때조차 그의 그림을 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 네덜란드인인 더크 스트로브라는 그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고요. 스스로 이 스트리그랜드의 친구가 되길, 후원인이 되길 자처해요. 그렇다고 그가 대부호였고 화상이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매우 선량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추어 화가이고 그림을 보는 안목 그리고 화가를 알아보는 그런 명화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직 자기 그림에 대해서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그가 스트리그랜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스트리그랜드가 스트로브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20프랑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스트로브는 그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스트리그랜드의 천재성을 알아봤던 거고요. 그에게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림에 대해 어떤 말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스트리그랜드는 한마디 코멘트를 하지 않죠. 그의 그림을 다 본 다음 스트리그랜드는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20프랑을 빌리러 왔다고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나갑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런 멸시, 이런 무시가 없는 겁니다. 아주 평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그런 점수를 받은 거죠. 이런 무례함에 스트로브의 아내 블란치가 스트리그랜드에 대한 그 혐오감을 표현해요.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스트로브는 쓸데없는 오지랖, 제가 봤을 땐 오기로 보이는 그런 오지랖으로 호의를 베풀어요. 스트리그랜드가 훌륭한 화가이고 그의 작품은 정말 천재적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배고프고 병들었다. 그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당신이 그를 간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내를 가까스로 설득해서 병든 아픈 스트리그랜드를 그의 집으로 데려와요. 이사 오게 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 둘이 눈이 맞아 버립니다. 너무나 스트리그랜드를 싫어했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속으로는.
이 작품의 화자는 둘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스트로브 부인은 원래 스트리그랜드에게 끌렸어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의 어떤 마력, 이것이 본인을 휘감아 버릴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피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병간호를 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일어나고 그 어떤 욕망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스트로브로서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도덕률에 따르자면 스트로브는 스트리그랜드의 은인이죠. 그런데 스트리그랜드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고요. 그것도 스트로브가 그토록 숭배하는 아내를 그의 눈앞에서 앗아가 버립니다. 달을 쫓는 그 삶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후 스트리그랜드는 본인의 본능대로 하나도 꺼리낌 없이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것 없이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스트리그랜드도 자신이 원했던 일은 아니고 스스로도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툼 끝에 스트리그랜드가 나가겠다고,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 맙소사 스트로브의 아내는 자기도 따라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 두 남성과 여성에게요.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를 조용히 보내주세요. 덕크. 모르시겠어요? 제가 스트리그랜드 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가 어디로 가든 전 저희를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스트로브 주르륵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내에게 다가가요. 그러나 아내는 차갑게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로브의 눈앞에서 아내가 주섬주섬 짐을 싸요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량한 스트로브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가 고생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보지 못해요. 자신이 나가겠다고 나의 짐을 싸달라고 해서 본인이 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커플 어떻게 됐을까요? 블란치는 스트리그랜드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 뒤 스트로브가 집에 불려갔겠죠. 그곳에 살아있는 아내는 없고 아내의 누드화가 남아 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그 그림을 찢어 놓으려고 다가가요. 그런데 이 운명의 장난, 이 운명을 창조한 서머셋 몽 짓궂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나 걸작인 거예요. 도저히 찢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트로브가 그림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좀 낫겠죠. 그런데 그 그림, 당신이 알아봤던 그 스트릭랜드의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 그림 앞에서. 스트릭랜드가 스트로브의 아내와 동거한 이유는 다른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아프고 배도 고프고 보다 그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았기도 했겠지만 어떤 긴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그녀를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녀와의 동거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만일 생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예술도 하고 사랑도 했겠지만 그에게는, 스트릭랜드에게는 그림 그릴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남자니까 때론 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요구가 해소되면 곧 딴 일이 많아. 난 욕망을 이겨내지를 못하지만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라고 또 여성분들이 들으면 조금 언짢아지는 그런 문장을 남기죠. 저는 또 이 문장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를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문장이에요. 저는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차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의 이런 여성관을 드러내는 조금 더 기분 나쁘실 수 있는 그런 문장 읽어볼까요? 여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정신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할 줄 몰라. 약해서 지배욕이 강하지. 지배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해. 여자는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추상적인 것에는 화를 내는 버릇이 있어. 아마 이 작가 서머셋 몬이 만났던 여성분들이, 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죠? 저는 이 문장에서 지배욕, 강한 지배욕이라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자를 남자로 바꿔서 읽어도 또 흥미로워요. 블란치도 예전에 그의 스트릭랜드의 아내처럼 차츰 비슷한 수작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를 평범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했고, 평범한 가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했고, 그가 자기 것이 되어주기만을 바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빼놓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그것이었죠. 그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트릭랜드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자 블란치는 자살합니다. 화자가 그를 찾아가서 비난하지만 여전히 대화는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숨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블란치 스트로브는 나한테 버림을 받아서 자살한 게 아니야. 어리석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인간이라 그랬지. 자, 이제 그만하면 그 여자 이야기는 충분하오. 전혀 중요할 것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스트릭랜드에게는 블란치라는 여인도
그리고 스트로브라는 남성도 스트로브의 그 한 줄짜리 평가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그 스트로브의 그림처럼 전혀 중요할 것 없는 것이었던 거죠. 아주 냉정합니다. 버림받은 충격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라는 건 말도 되지 않고 죽은 그 여자의 문제라는 거죠. 제풀에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자해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스트로브는 묻습니다. 당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스트리그랜드는 이렇게 답하죠. 내가 그게 왜 중요하단 말인가 라고요. 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삶을 위한 예술 대 예술을 위한 예술, 이 사이의 긴장감이 달과 유펜스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가 않아요. 스트릭랜드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난하고 반대편에 서느냐, 서머셋 모음의 좋은 문제 제기죠. 불황자로 지내던 스트릭랜드는 배를 얻어 타고 타히티로 갑니다. 고갱이 타히티로 향했던 것처럼 비로소 예술가로서 만족을 느낍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가 타히티에서 지낸 그 3년 동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화가이고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문명의 이기라던가 자신과 비슷한 피부 색의 사람들, 그런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요. 작품의 결말에서 스트릭랜드에 대해 타히티의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트릭랜드를 사로잡은 열정은 미를 창조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한시도 평온하지 않았죠. 그 열정이 그 사람을 이리저리 휘몰고 다녔으니까요. 그게 그를 신령한 향수에 사로잡힌 영원한 순례자로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순례를 떠나와서 결국 타히티에 정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열정이라는 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계를 잇기 위한 그런 평범한 그저 그런 예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술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런 정도의 열정이었던 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바로 스트릭랜드라는 인물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그림들엔 이상하게도 그를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었다. 감추어진 자연의 심연을 파헤치고 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비밀을 보고만 그런 사람의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신성한 것을 알아버린 이의 작품이었다. 거기 있는 원시적인 무서운 어떤 것이 있었다.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었다. 악마의 마법이 어렴풋이 연상되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맙소사, 이건 천재다. 화가가 되고자 했던 스트리그랜드의 성취, 걸작을 그렸고 예술가적 천재성을 발휘한 것이죠. 그는 결코 집을 나온 이후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경지의 예술을 얻었기 때문이죠. 필생의 역작을 그의 오두막 벽에 그립니다. 그리고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겨요. 나중에 그가 떠나온 전처에게 스트리그랜드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요. 그런데 희화화되어서 전달되죠. 주변에서 스트리그랜드가 천재적인 화가로 평가되니까 갑자기 천재 부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합니다. 다시 이쪽 세계의 이야기로 작품은 마무리돼요. 스트리그랜드에게서 삶과 예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달과 6펜스만큼 먼 거리인 거죠. 6펜스가 어떻게 달에 갈 수 있나요? 도저히 만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정과 행복을 저버리고 훌륭한 무엇인가를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청취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개인의 행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면 스트리그랜드가 남긴 그런 작품, 그런 화가, 고갱의 작품, 이런 것들은 인류에게 남을 수가 없었겠죠. 이 작품은 고갱을 모델로 한 스트리그랜드의 삶을 사례로서 우리 앞에 제시하고요.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 볼 기회를 선물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 짓궂어요. 달이냐 6펜스냐 선택하라.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그런 설정의 질문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낙타로 사느냐, 사자로, 아이로 사느냐,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달과 6펜스처럼 그렇게 반드시 만나지지 않는 그런 걸까요? 그 둘이 좀 만나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을 저는 미셸은 좀 되묻고 싶고요. 서머셋 몬은 그 둘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다 존귀한 것으로,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삶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니체나 붓다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 둘은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어요. 만나질 수도 포개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